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기술과정 프린트 제일 마지막 부분 18페이지 아직 다 못 끝냈어요. 그래서 이번 온라인 클래스 기간 동안에는 마지막 18페이지 수업을 진도를 나가고 그리고 이제 쭉 선생님이 프린트를 보면서 우리 시험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부분 얘기해 줄 테니까 그 부분은 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프린트 18페이지 먼저 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친환경적인 주생활을 실천해서 주생활의 변화, 문제점들을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주생활이 어떻게 변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봤으니까 이번에는 무슨 차례죠? 그렇죠. 바람직한 주생활을 그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런 실천 부분을 봐야겠죠. 자, 바람직한 주생활을 실천하는 방법 크게 선생님이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친환경적인 주생활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웃과 더불어 사는 주생활을 하는 것.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친환경적인 주생활을 보면요. 일단 친환경적인 주생활 실천 목표는 한옥의 장점을 현대 주생활에 접목을 해서 우리가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친환경적인 주생활을 실천하자. 자, 하나씩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황토라든지 나무, 한지 같은 자연 소재나 재생, 재활용 가능한 건축 재료를 사용하자.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영상 보여준 거 기억나죠? 그 노숙자가 길에서 자다가 보니까 자기가 덮고 자던 박스가 비에 젖어가지고 그 주변에 있던 이렇게 진흙, 시멘트 이런 것들과 합쳐지면서 굉장히 단단하게 굳은 것을 보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내서 시멘트와 폐지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새로운 건축 재료를 만들어낸 거 기억나죠? 영상.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빗물 같은 자연 에너지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옥상 정원이라든지 생태연목 같은 자연과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옥상 정원, 생태연목 이렇게 인공적으로 어떤 자연 환경을 조성해 놓은 것을 비오톱이라고 해요. 비오톱. 그래서 비오톱이 뭐냐면 야생식물이나 동물들이 좀 서식하고 이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작은 숲이라든지 가로수, 습지, 하천, 화단, 특히 이렇게 옥상에다가 화단 마련해 놓은 거. 이런 식으로 도심에 존재하는 인공물이나 자연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비오톱에 해놓으면 어떤 것이 좋냐면 단절된 생태계를 어느 정도 좀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친환경적인 주생활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크게 실천해야 하는 방법, 이웃과 더불어 사는 주생활인 거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주생활. 우리 앞서서 이웃과의 단절, 소통 부족으로 인한 단절이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정말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그런 정말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주생활. 자, 첫 번째, 코하우징 같은 주민 공용 공간을 함께 설치하고 관리하며 이웃 간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자. 자, 코하우징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두 번째,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예절과 규칙을 준수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소외된 이웃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고 받고 하는 거죠. 자, 밑에 프린트 읽기 자료에 보면 코하우징과 쉐어하우스 나오고 있어요. 자, 코하우징 뭘까요, 여러분? 자, 거기 박스 한번 읽어볼까요? 따로 또 가치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코하우징이 국내에서도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구현해내고 있다. 1968년 덴마크에서 시작된 코하우징은 다수의 가구가
공용 공간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협동 주거 형태로 입주자가 개인 공간 및 공동 공간을 모두 활용할 수 있어서 21세기 신개념 주거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는다. 쭉 내려가다가 실제로 코하우징은 하나의 공간 안에서 이웃과 잦은 교류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유대가 끈끈해지고 경제활동 및 취미생활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 이 코하우징이 뭐냐면요. 자, 이제 우리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에서는 고령의 1인 가구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혼자서 지내기엔 너무 좀 쓸쓸하고 그리고 위험한 일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좀 건강상의 위험한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또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용의 주방이라든지 아니면 세탁 아니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같이 사는 경우라면 어떤 보육시설 그 다음에 뭐 공용 창고 이런 식으로 공용 공간에서는 함께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쉴 때는 또 개인 공간에 가서 쉬고 이렇게 개인 공간과 공용 공간이 함께 있는 그런 이제 거주 공간을 우리가 코하우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영상으로 또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여기 독립을 택했지만 고립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웨덴의 코하우징과 일본의 쉐어하우스 연맹에 살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도시 스웨덴 스톡홀름. 우리가 찾아간 곳은 40대 이상만 입주할 수 있는 함께 사는 주택 코하우징입니다. 이곳 페르드크네펜에는 50대부터 90대까지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대부분이 1인 가구입니다. You are in the common areas. You talk to everyone. But if you are tired of people, of meeting people, then you just go home and close the door to your flat. 1층은 함께 생활하는 코뮌입니다. 주방과 거실 등이 있죠. 2층부터는 혼자 혹은 두세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크기의 플랫입니다. 자기만의 집이 있는 아파트인 셈이죠. 우리에게 이곳을 소개해준 컬스틴. 70대의 그녀는 건축가이자 열정적인 활동가입니다. 외롭고 쓸쓸한 독거노인? 이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에겐 어울리지 않는 말인 것 같네요.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혼자 나이 든다는 것은 언제나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나이가 더 들어서 돈이 없으면, 질병에 걸리면, 그때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하고요. 하지만 페르드크네펜은 혼자 나이 드는 것에 대한 걱정에 새로운 가능성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The important thing is that we have chosen to live here, interested in doing things together. So we are prepared to take responsibility together when we move in. 아, 한국에도 이런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1인) 가구 많기로는 둘째가라면 섭섭한 나라,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지금 일본에선 따로 또 같이 살기의 실험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도쿄 산겐자야의 쉐어하우스에 살고 있는 사이토 류타 씨를 만났습니다. 평소에 만나보지 못했던 이들과 새롭게 친해지고 싶어 선택한 쉐어하우스. 류타 씨의 선택은 성공적이었습니다. 掃除というかキッチンとかもなんか自分で揃える必要がないし、家具もついてるので、キッチンは結構揃っていて、大体の今はシェアして使っていて、最近は自炊して、はい、今日は僕の当番なんですけど、あとはそういうのは一人暮らしよりもシェアハウスの方がいいところかなという緊張感みたいなのもちょっとありますね、はい、こうバランスが取れたちゃんとみんな独立しててちゃんとしてるけどたまにみんなで遊ぶぐらいなシェアハウスに入るとすごいなんか充実する。
일본에서 셰어하우스는 트렌디한 주거 형태로 젊은 청년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인구 총조사에서 특히 눈에 띄는 건 나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대세가 됐다는 건데요. 1인 가구 520만 시대, 1990년 102만 대가구 1000가구였던 중 한 가구꼴로 1인 가구가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진 걸까요? 우리나라 역시 1인 가구가 급증했습니다. 대한 주거 문화 역시 자연스럽게 생겨났죠. 주택협동조합들을 비롯한 1인 가구 공동체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는 1인 가구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고 이렇게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자, 코하우징 영상 다 잘 봤죠? 그러면 우리 프린트 처음부터 보면서 선생님이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좀 얘기를 해줄게요. 자, 먼저 프린트 2페이지에 보면 세계 식생활 문화의 특징 해서 주식에 따른 분류, 먹는 방법에 따른 분류, 요거는 보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3페이지에 가면 괄호 2번 한식 상차림 해서 상의 주식에 따라 반상, 면상, 주안상, 차림의 목적에 따라 교자상, 돌상, 큰상, 재상, 요것도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프린트 6페이지 하단에 보면 세계 각국의 건강 음식 문화에서 중국, 일본, 스위스, 미국 나오고 있어요. 이거 안 봐도 돼요. 자, 그 다음에 7페이지 전체 다 안 봐도 됩니다. 이런 한국의 명칭 이런 거 외우지 않아도 돼요. 7페이지는 전체, 선생님이 원래 7페이지에서도 문제를 내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7페이지에서 문제가 안 나왔어요. 안 나온 거 맞지? 잠깐. 네, 7페이지에서 문제가 안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프린트 11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제 한복의 생활화의 필요성, 그죠? 그거 이렇게 선생님이 쭉 줄글로 해놓은 거 있는데 그것도 보지 않아도 됩니다. 네. 자, 그리고 한옥으로 넘어가서 프린트 15페이지에 보면 온돌의 구조와 역할 해서 온돌의 구조가 이렇게 너무 되게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고 온돌의 장점, 단점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 또 15페이지 하단에 보면 막 기와집, 초가집, 너와집, 굴피집, 귀틀집, 양통집 이런 거 일일이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 재료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재료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가 아니라 재료에 따라 여러 가지 주택의 형태가 또 있다. 그냥 이 정도만 이거 일일이 디테일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그 밑에 박스 처마 길이의 과학적 비밀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선생님 그때 딱 수업 시간에 설명한 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 요거는 이제 수업 중에 얘기했는데 17페이지 상단에 자연과 어우러진 세계 주거 형태 보지 않아도 돼요. 그 그림 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 했던 마지막 18페이지 이제 밑에 두 개 친환경 가구 선택이랑 베이크 아웃 요거 이제 빈칸 채우지도 않았죠? 네, 요것도 보지 않아도 됩니다. 많이 뺐죠?
자, 여러분, 기술과정 범위가 많고 외울 게 좀 많아서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많을 텐데,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쭉 보니까 우리가 기본 소양을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이제 뭐 이렇게 어려운 용어 같은 거 이런 것들만 조금 외우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크게 부담 갖지 말고 다른 거 더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기술 과정은 그냥 프린트 한두 번 정도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그럼 우리 온라인 클래스 마무리 요 정도로 하고요. 자, 여러분 지금 강릉에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 개인 위생, 그러니까 개인 방역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마스크 꼭 끼고 다니고, 되도록이면 이 온라인 기간 동안에는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시험 공부 조용히 차분하게 시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등교하는 날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